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의 오랜 숙권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좌절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사상 최대 매출을 찍고 있는 백화점 이야기도 있고요. 미국 국가 부채가 79년 만에 GDP를 넘어선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6월 23일 미국 시간으로 MSCI가 2026 연연례시장 분류 리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또 탈락했습니다. 선진국 지수는커녕 관찰 대상국 목록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거죠. 이게 벌써 12번째 좌절인 겁니다. MSCI 지수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MSCI는 모건 스테 앤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만 약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어요. MSCI는 세계 시장을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한국은 현재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도 신흥국인데 한국과 대만이 신흥국에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GDP 규모나 산업 수준으로 보면 충분히 선진국급이니까요.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 쉽게 말하면 글로벌 큰손들의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을 반드시 담아야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조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또 떨어진 걸까요? MSCI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원화의 역외 거래 한계입니다. MSCI는 원화가 역외에서 실물 인도가 불가능한 통화라고 지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욕이나 런던의 금융기관이 원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며 결제하는 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한국이라는 가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국은행 창구에서만 환전할 수 있고요. 밖에서는 원화를 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정부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들을 취해왔는데요. 하지만 MSCI는 연장된 야간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래 시간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간대에 충분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걸림돌이 있었어요. 바로 공매도 규제입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부분적으로 재개했는데요. MSCI 입장에서는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발견 메커니즘이 제한된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MSCI 규정상 선진국 지수에 최종 편입되려면 최소 1년 이상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 관찰 대상국에도 못 올랐으니까 가장 빠른 시나리오가 내년 2027년 6월에 관찰 대상국 등재, 2028년 6월에 편입 확정, 2029년 5월에 실제 지수 반영이에요. 최소 3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가 한풀 꺾인 건 맞지만 코스피가 올해 들어 200% 넘게 올랐거든요. 9,0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MSCI 편입 없이도 이만큼 온 건데요. 오히려 편입이 되면 추가 상승 여력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환시장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나라가 대만이에요. 대만도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대만은 외환시장 개방에 한국보다 더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대만이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도 경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 먼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신흥국 지수 내에서 한국의 비중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죠. 결국 MSCI 편입은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십조 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명동이나 강남, 잠실 일대 백화점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쓰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5월 전국 백화점 매출이 전년 대비 24.5% 급증했어요.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오히려 줄었고 온라인 쇼핑도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는데요. 백화점만 유독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게 벌써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에요. 비결이 뭐냐면 외국인 매출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3사 실적을 하나씩 보면요.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습니다. 2.3배가 된 거예요. 특히 서울 본점은 210% 급증했어요. 3배가 넘는 거죠. 롯데백화점도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이 110% 증가했고요.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서울은 129%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현대백화점의 경우 4월에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20%대였는데요. 6월에는 66%까지 뛰었어요. 달마다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하반기에는 더 폭발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사이의 단일 백화점 기준으로 외국인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곳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외국인 매출 1조 원이라는 건 한국 유통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을 살펴보면요. 첫째,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자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어요. 특히 올리브영 세일 같은 K뷰티 행사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3년 새 11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원화 약세 효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60원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같은 달러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한국이 쇼핑 천국이 된 거예요. 일본이 엔저 때문에 관광객이 몰렸던 것과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해외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특히 많이 늘었어요. 5월 기준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이 37.3% 증가했는데요. 유럽보다 한국에서 명품을 사는 게 더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한국 백화점에서 명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비수도권으로도 이런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6월 세일 기간 비수도권 매장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어요.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외국인 특수가 대형 백화점에 집중되면서 소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백화점이 24.5% 성장할 때 대형마트는 오히려 줄었고 중소형 유통업체는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수혜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3분기에는 여름 관광 성수기와 맞물리면서 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관광객이 줄어들면 반전될 수도 있어요. 백화점 업계도 이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라운지를 확대하고요. 다국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외국인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외 지방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하려는 노력도 활발해요. 부산이나 제주 같은 관광 도시의 백화점들이 외국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드디어 GDP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공공 보유 부채가 31조 2,65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GDP가 31조 2,160억 달러였습니다. 부채 대 GDP 비율이 100.2%를 찍은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미국에서 국가 부채가 GDP를 넘은 건 1946 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로 처음이에요. 7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빚이 이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심각한 거죠. 쉽게 비유해볼게요. 한 가정의 연소득이 3억 원인데 빚이 3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벌어들이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세금으로 1달러를 거둘 때마다 1.33달러를 쓰고 있는 셈이에요.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지출 7달러 가운데 1달러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가도 향후 10년간 추가 이자 부담이 3,79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금리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가 된 겁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CBO의 장기 전망은 더 무섭습니다. 부채 비율이 2036년에는 120%, 2056년에는 175%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어요. AI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AI 기술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서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고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강력해요. 현재 미국의 GDP 성장을 뜯어보면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자본 지출을 빼면 실질 GDP 성장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GDP가 늘어나는 건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픽카드 사고 서버실 짓는 돈 때문이지요.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성장이냐 거품이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만약 AI 투자 붐이 꺼지면 미국 GDP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AI가 정말로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죠. 우리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고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전 세계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 경기 둔화가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미국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출을 삭감하면요. AI나 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수출 호황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부채 위기에 빠졌던 2011년에는 미국 국채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됐었거든요. 그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니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언젠가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국채 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면 기업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빚 문제가 우리 일상의 이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MSCI 선진국 편입은 아쉽지만 외환시장 개혁이라는 과제를 또 한 번 확인했고요. 백화점 외국인 매출 폭발은 원화, 약세가 만들어낸 기회이면서 동시에 소비 양극화라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선 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결국 이 세 가지 뉴스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요. 지금 우리 경제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